안녕하세요. 코어와 주차 강의를 맡은 홍정희입니다. 건축물에서 코어는 사람의 신체에 비교하면 척추와 같이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코어를 보시면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선, 설비, 그리고 구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선은 계단, 승강기, 복도와 같이 수직 동선에 관련이 된 건데 이 동선들은 피난처리라던가 방화구획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설비 요소로 화장실, 공주실, 설비 샤프트를 들 수 있고요. 이런 설비 구성 요소들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역할. 건축물의 코어는 풍력과 지진력 등의 횡력에 대응하고 또 건축물의 스판 계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먼저 코어의 첫 번째 역할 동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승강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는 크게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로 나뉩니다.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가 되고요.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상용 승강기는 그 앞에 전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6제곱미터 이상의 전실이 필요하고 이 전실에는 급배기 역할을 하는 배연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반 승강기고요. 지금 이 비상용 승강기를 보시면 비상용 승강기를 타기 전에 그 앞에 전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실 안에 배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연 설비는 공기를 내뿜는 역할을 해서 항상 신선한 공기가 비상시에 공급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동선으로 계단을 들 수가 있는데 계단은 크게 직통 계단과 피난 계단으로 나뉘고 피난 계단은 다시 일반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으로 나뉩니다. 직통 계단은 건축물의 각 위치에서 계단까지 30m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특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일 경우에는 50m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 일반 피난 계단은 각각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특별 피난 계단 혹은 일반 피난 계단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특별 피난 계단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비상용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4제곱미터 이상의 전실이 필요하고 그 전실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급배기 역할을 하는 배연 설비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비 구성 요소에는 화장실, 공주실, 설비 샤프트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파이프 샤프트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화장실과 가까운 위치에 파이프 샤프트가 있어야 하고 또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조실은 외기에 면한 곳에 보통 설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조실에서 급기와 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기의 면에서 직접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끌어오고 또 오염된 공기를 내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설비 샤프트를 보시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가 PS, DS, 파이프 샤프트, 덕트 샤프트고요. 두 번째는 전기 배선이 지나가는 EPS, 마지막은 급기와 배기 역할을 하는 배연탑, 그 다음 알람 밸브가 있습니다. 알람 밸브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샤프트로 소화용 파이프 샤프트에 인접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비 샤프트들과 화장실을 볼 수 있는 샘플 도면인데요. 파르나스 타워의 센터 코어 도면입니다.
자, 보시면 통신에 관련된 TPS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EPS가 있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아까 설명드린 급배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급배기 시스템은 특별 피난 계단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어를 구성하면서 남는 짜투리 공간 그리고 큰 공간을 마련해서 각종 샤프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근처에 파이프 샤프트가 연계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배치할 때에 이렇게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샤프트가 요 소변기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코어는 크게 중심 코어, 편심 코어, 분산 코어, 분리 코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 코어 사례로서 파르나스 타워의 코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코어 부분은 방금 본 코어 그 확대 도면과 동일한 것이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조실이라는 게 이렇게 건축물의 외부에 접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 코어 그리고 공조실을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건축물에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쓰이는 코어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에서부터 오피스의 각 방향으로 가는 거리가 꽤 균등하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보행거리의 평균화 그리고 굉장히 동등한 사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배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심 코어가 변형이 되어서 편측 코어로 가기도 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개의 예시가 중심 코어고 그 다음 한쪽으로 붙는 편측 코어, 편심 코어라고도 하죠. 편심 코어까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 코어라고 해서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가능한데 이 사례를 보시면 가운데에 중심 코어가 있고 파르나스 타워에서 한쪽 끝에 있던 공조실이 여기에서는 코어 옆으로 분산 배치가 돼서 이것을 활용해서 각 층마다 공조실 사이에 층마다 직원 휴게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회의실 아니면 컨퍼런스 룸을 계획해서 건물의 특성으로 좀 디벨롭 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편심 코어 사례로 우리 학교 가까이에 있는 세아타워를 들 수 있는데요. 메세나폴리스죠. 이 편심 코어는 중소규모 건물에 적합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중심 코어를 보시면 코어를 기준으로 주변에 복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이 편심 코어는 건물의 한쪽 끝에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머지 공간을 꽤 효율성 있게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산 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 코어는 보통 장방형으로 굉장히 긴 건물이라던가 대형 공간에 주로 활용됩니다. 분산 코어는 단일 코어로서 커버하기가 힘들 경우에 거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용자 수가 너무 많다던가 할 때에 복수의 코어로서 이것을 서포트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공간에 활용될 때에 동선을 분리시키고 또 보행거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확보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코어 설명을 마치고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몇 대를 설치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인데요. 먼저 주차 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를 포함하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을 꼽을 수 있는데, 설치 기준에 따라서 내 건물에 면적을 대입해 보시면 필요한 주차 대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 구획면의 크기이고요. 이 외에도 일반 주차 구획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계획, 여성 우선 주차 계획 또는 경차 전용 주차 계획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계획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에 따라서 도출한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 구획으로 구분하고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주차 구획면의 크기와 범례입니다. 참고해서 도면 작업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주차면의 크기를 봤으면 그 주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차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차로는 주차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평행주차일 경우에는 차로 너비가 3m 이상이 필요하고 또 직각주차일 경우에는 6m 이상이 필요합니다. 직각주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차장 계획은 미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치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면의 크기인 5m를 기준으로 그 앞에 직각 주차했을 때에 필요한 차로 너비인 6m를 하면 기본적으로 1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11m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2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16m, 4열 주차, 3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정해져 있는 폭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주차면을 몇 개를 병렬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의 지하 주차장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9m 단위로 기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9m 단위 안에 주차면을 3개씩 넣어서 꽤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면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 주차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3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같은 9m 내에 2개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9m 간격, 주차장에서 구획된 이 축렬은 위에 지상층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층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의 축렬과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예시 도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변적으로 주차 구획을 해서 4대 주차면이 4개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2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5개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보통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 차로의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이 경사도는 직선형이냐 곡선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조건이 다른데, 직선형일 때는 1차선을 기준으로 차로의 너비가 3.3m, 2차선일 때는 6m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되고 그 9배 경사도는 17% 이하를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곡선일 경우에는 조금 더 차가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1차선일 경우에 3.6m, 2차선일 경우에는 6.5m 이상의 폭이 필요하고 구배 또한 14% 이하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직선과 곡선 진출입 차로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보통 이렇게 할 때에 그 곡선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서 좀 코어라던가 아니면 여타 창고, 기계실 같은 것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도면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